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지난주에 긴급하게 이제 앞부분에 내용을 저희가 추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핵심은 그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가장 아픈 공격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원유 저장 시설, 그러니까 카그섬이 아마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야기하고 나서 고주에 나온 뉴스가 카그섬에 있는 그 이란의 국적 유조선들이 다 빠졌다, 외곽으로 빠졌다. 혹시 공격을 받을까봐 저장 탱크뿐만 아니라 유조선까지 공격을 받게 되면은 아예 수출 능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일단 유조선이 빠졌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온 바가 있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저께 유가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WTI 기준 76불짜리 가던 유가가 오늘부로는 뭐 70.8불대까지 그러니까 급락, 어제 급락을 많이 했었고요. 브렌트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틀 전에 그런 뉴스가 잠깐 떴습니다. 뭐냐면 이란 정부의 언급인데요. 만약에 우리의 석유시설을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스 설비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천연가스는 나옵니다. 세 개의 필드에서 천연가스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란 가스의 상당수는 뭐 자국 소비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이집트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죠. 파이프라인 통해서 넘어가는데요. 가스 시설은 공격을 받아서 만약에 뭐 화재가 난다라고 하면은 대책이 없지요. 제일 아픈 구석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는 지금 불과 채 20년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 자급을 이룬 상태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없던 국가에서는 엄청난 큰 메리트가 발생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는 과정인데 그게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틀 전에 이란 정부가 우리 공격받으면 이란의 가스전도 같이 공격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저께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겠다. 오로지 밀리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만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쭉 빠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도 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 이란의 원유 수출 기지인 카그섬을 공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우디 또는 이라크의 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이란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영공을 열어주지 마라. 영공을 열어주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영공을 열어준 국가가 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서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원유 에너지 설비에 대한 공격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으로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에 따른 일종의 대리전 양상으로 현재 레바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원유 시설,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상당히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글로벌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매우 슬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글로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에너지 부분에 대한 충격은 이제는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불행 중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한 10% 정도 올랐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그러면은 향후에 남아있는 부분은 생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야 라고 하면 결국에 남아있는 부분은 수요 관련된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우디가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사우디에서 한 150에서
150만 배럴 내외의 신규 원유 설비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소는 불가피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말 연초 가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증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가장 아픈 구석을 서로 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유지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란의 핵 시설인데 이에 대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지전으로서 끝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대선 이후에는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취임 이후에 아무래도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 이스라엘 간 전쟁에 대한 중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중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좀 완화해주는 구간으로 갈 개연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란도 얻어 터진 상황인데 뭐 예전과 똑같이 유지를 해라고 하면 이란도 쉽게 휴전 협상이라든가 이런 협상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득실은 분명히 좀 따져야 될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이스라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부분이 분명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도 수출 그리고 생산 여력 그러니까 24년도 또는 23년도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국지전이 지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미국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평화협상이라든가 또 휴전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의 당근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쟁 관련된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한 정리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오펙이 또 전망자를 내면서 올해 내년도 원유 수요량 증분을 좀 다운을 또 시켰어요. 뭐 계속 다운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EIA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유가 전망을 기존 전망치보다 더 낮춰버린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공급이 일단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수요 부분은 늘어나기보다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보고서든 뭐 오펙의 보고서든 EIA 보고서든 항상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은 중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원유 수입 국가고요. 일간 1,100만 배럴 내외를 수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 또는 개도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인데 인도의 수입량은 중국 수입량의 한 3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도의 증분이 중국의 정체 내지 감소 부분을 메이크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일단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중국의 전기차, 승용차 부분에서 전기차가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가솔린 소비를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가솔린 물량이 중국에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일단 드린 바가 있는데요. 원유를 가지고 이 원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일부 중동 국가에서 원유를 직접 태워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중동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경우는 글로벌리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는 리파이닝을 통해서 뭐 LPG나 가솔린, 납사, 뭐 항공유 그리고 디젤, 벙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당연히 가솔린하고 이제 디젤일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에서 디젤차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줄어드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디젤이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높기 때문에 디젤 사용량이 일반 소비자층에서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솔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전 세계 가솔린 소비량의 거의 한 40%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떠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거의 다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디젤은 주로 어디다 쓰이냐라고 하면은
디젤은 물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트럭 쪽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럭이라든가 뭐 일부 기차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발전 이런 쪽으로 이제 디젤이 많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뭐 건설 기계 장비 쪽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죠. 우리가 뭐 건설 현장 같은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쪽에 전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뭐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굴삭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디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젤 수요 같은 경우는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수요일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헤비 트럭입니다. 물류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근데 최근 1, 2년간에 중국에서 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2년도에서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중국 전체 헤비 트럭에서 디젤 차량이 차지하는 포션이 90% 정도, 거의 압도적으로 대부분이 다 디젤 차량이었죠.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디젤 차량의 비중이 90%대에서 60%대로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대체했어? 라고 하는 건데, 디젤 차량을 중국 정부가 가스 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좀 많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 90년대에 서울의 대기가 매우 좋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트럭도 트럭이지만 일반 버스가 대부분 디젤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산성비 얘기다 뭐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의 버스는 다 CNG, 가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전기 버스가 다니기도 하고요. 디젤 버스는 없습니다. 일부 이제 뭐 관광버스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트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인데 여전히 대부분 다 디젤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이 디젤 트럭을 지금 CNG,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사용한 트럭으로 많이 대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전기를 이용한 전기, 그러니까 배터리 트럭, 헤비 트럭하고, 그리고 CNG, 컨덴스 내추럴 가스죠.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이용한 이 헤비 트럭의 비중이 이제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디젤 트럭의 비중이 40%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60%, 55에서 60% 가까이는 이제 CNG 트럭하고 이제 배터리 트럭이 되겠죠. 중국의 일간 디젤 소비량은 대략 한 3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큽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디젤 수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도 디젤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디젤 수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솔린과 디젤이 중국에서 동시에 나와버리게 되면 아시아 다른 나라들 쪽에서는 마진이 좋지 않아서 가동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유 설비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원유 수요가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트렌드 자체가 중국 정부가 일단 가스 트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솔린의 디맨드 피크는 25, 26년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젤에 대한 디맨드 피크는 좀 뒤에도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디젤 트럭의 가스 대체 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가솔린하고 비슷해지거나 또는 가솔린보다 빠르게 디젤의 디맨드 피크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원유 수요가 지난 9월 달에도 이제 YOY로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경기 문제가 아니라 최종 수요처의 믹스의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일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원유 수요 전망치, 오펙이 생각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구간이라고 하면은 유가가 세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성을 제외하고서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